공직자가 아닐 때 음주운전했다. 그거 팩트잖아요. 제가 그 100% 잘못한 거고. 지적을 하는 것은 부인한테 백신 효과가 있죠. 음주운전에 대해서야 뭐 지위 고하를 망라고 전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죠. 연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의 과거를 한번 지적하고 싶으셨을 텐데 차라리 그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고 또 전과 기록 공개하던 한테 이미 당연히 다 제출돼 있습니다.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이 민주당 대선 경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자들이 일제히 범죄 기록 재검증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반 이재명 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 김도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음주운전 문제 발단은 이재명 캠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캠프 대변인, 지금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술꾼이다 이런 공격을 한 게 음주운전 비호 논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이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이 대변인의 몇 마디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권에서는 대변인이 저희가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품위 있는 용어로 핵심을 찔러대는데 요즘은 정치권에 보면은 대변인들이 이 억지로 비판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억가들을 굉장히 많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주로 비난하는 데만 집중을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소위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일정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약간의 음주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할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억지로 비판을 하다가 결국은 그 화살이 본인이 대변을 해야 되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는 대변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기 진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득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한 이재명 후보의 타격으로 지금 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음주운전 논란, 당내 경선의 쟁점으로도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당내 이재명 지사와 다른 대선 주자들, 이재명 지사 이제 또 다른 음주운전 경력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제 범죄 기록을 재검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 차원의 검증단 설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후보를 공천할 때 모든 후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100만 원 이상의 전가 기록이 있고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모든 전가 기록을 제출하는데 그 심사 때는 그걸 제출하거든요. 그게 경찰청에서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동의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경우는 이번에 이게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는 지금 생략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에 제출한 100만 원 이상의 전가 기록은 있는데 이제 모든 전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검증을 하지 않은 차원이라다 보니까 이건 이제 다 공개해서 이번에 들고 가자는 건데 이재명 지사 쪽 입장에서도 보면 이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모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들었다 두 번 했고 거기에 18조를 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허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들고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굳이 꼭 이재명 지사 쪽도 피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도 검증단을 설치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또 설치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깨끗하게 공개해서 들고 가는 게 맞다. 그 도덕성 여부야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거니까 그런 방향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8조 원이 있는 분이 18조를 걸겠다 하면 사실 진짠가 이럴 텐데 없는 분이 하면은 그냥 허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초범 같은 경우에 150만 원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은 2004년 단 한 번뿐이고 공천 신청을 했을 때 모든 자료는 당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이지만 한 번이라면은 그래도 좀 어렵지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이지만 두 번이라면은 이건 또 거짓말 논쟁까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벌금 액수를 가지고 재범으로 추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이후에 보면 예를 들면 면허 취소 이상의 음주량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뭐 15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김두관 후보가 이제 그 법률적으로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음주 사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음주운전 사실이 나왔다면 가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말을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추가로 있었다라는 것보다 대선 후보가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는 뭐 상대 후보이든 당 차원이든 반드시 확인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 어제 세 번째 대선 정책 공약으로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의 여당 다른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현실화한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하고 그곳에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에서 130만 호, 민간에서 150만 호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적정 가격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그리고 임대주택에 원하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게, 임기 내에 주택 공급을 250만 호 이상으로 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서 고품질의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위에서 이제 기본주택 공약 내놨습니다. 임기 내 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했는데 역세권 같은 좋은 입지 주거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마련이 안 돼 있고 역세권에 그럴 땅이 없다 이런 또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약 만들어진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상 자체가 엄청 좋고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 주택 문제는 참 아픈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기본 시리즈를 이제 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이제 문제는 전문가들이 지적하지만 과연 역세권주의에 이런 소위 국유지가 있느냐, 국유지도 부족한데 그것을 마련할 재원은 있느냐, 그리고 100만 호라고 하는 행태는 꽤 많은 이제 어마어마하네. 총 250만 호니까요. 엄청난 수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이제 이 구상의 기본은 뭐냐면 이게 시중 시세의 임대료에 가능하면 50% 수준 뭐 이렇게까지 또 80%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좀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이렇게 전제가 붙어 있으니까 재원이 어차피 이걸 받쳐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은 이걸 확보하고 있다면 그 자체의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가치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그 설명과 또는 후보 간의 이제 토론들을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까지 확인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낙연 대표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토지 공개념 3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유후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너무 이제 여당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규제 일변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규제 일본도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과연 이게 상식에 맞는지, 헌법에 부합되는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년간 집값이 한 86% 뛰었어요. 전세값은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뭐 비상식적인 정책들을 경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택지 소유를 제한한다, 상한제를 두겠다는 건데요. 이낙연 후보가 그 김대중 대통령 DJ의 적자임을 자임하잖아요. 근데 이미 DJ 정부 때 1999년도에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면 그 정책을 시행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권 후보라는 분이 이미 위헌 판결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약으로 낸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 호라를 지을 땅도 문제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한 채 짓는데 대략 한 3억 원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냐면요. 300조 원입니다. 이걸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구잡이로 낼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그렇게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고 전셋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하고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재건축 실거주 2년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가격이 뚝뚝 떨어졌고. 자기들이 잘못한 정책부터 바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렇군요. 자, 이 지사 지금 세금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기도의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낙연 캠프 대변인을 당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무슨 소리냐, 나는 정당한 도정과 또 대통령 후보로서 일을 하고 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좀 양강구도가 형성되면서 이제 좀 더 진영 간에서 격렬해지면서 나온 건데요. 이재명 지사가 그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을 이제 88% 결정을 12%를 더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영훈 수석 대변인, 이낙연 수석 대변인이 이 부분은 좀 팩트를 정확하게 모르고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선거운동의 차량을 도 소유의 차량을 이용했으면 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그 세금을 썼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 경선의 과정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은 철저하게 이제 개인 차량을 이용했다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오해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이걸 굳이 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당 선관위에 고발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런 게 격렬해지는 대변인 간의 어떤 이런 이제 논쟁들을 한 번은 좀 끊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약간 좀 강하게 최초의 또 고발이니까 그런 층은 조금은 양쪽에서 이제 이 격렬성을 좀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면서 좀 무리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 고발을 한쪽에서 가만히 있기는 또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또 맞받아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뭐 오늘 이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2차 토론회죠. 오후 5시인데 그때까지는 뭐 추가로 고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토론회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되는지 양상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야권 합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째 합당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감정 싸움만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의 대선 독자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가 대권 후보로 출마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사실 돈과 조직이 없지 무슨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휴가와 국민의당과의 합당 일정을 연동시키면서 합당을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또 신난 것 같아요. 휴가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제가 만약에 합당한다고 선언하면 휴가 없앨게요.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합당한다고 안 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거 할렘하고 말렘 마라 이런 이제 태도를 보여준 것이 단지 어저께 한 번뿐은 아니었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굴종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건 적반하장이 있나. 협상 내용 보면은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쪽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알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 국민의당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안철수 대표께서 직접 의사를 좀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뭐 기싸움을 넘어서 이제 감정 싸움까지 간 것 같은데 잘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정치를 저렇게 이제 감정을 드러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크게 봤을 때 연대를 해야 될 상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의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사실 그걸 수면 아래에서 조정을 해야지 저렇게 이제 감정을 마구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언론을 것은 향해서 또 그럼 전혀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고요. 예. 저게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큰 정당이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니까 국민의힘이 갑인 것 같지만은요. 선거 막바지에 가면 단 몇 프로가 아쉽습니다. 0.5%도 아쉽죠. 저희가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시절에 보면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박근혜 후보가 딱 3.6%를 앞섰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있는 국민의당이 대략 최소한 3%에서 5%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내놓은 조건이 좀 무리하다 싶으면 지금 당장 저렇게 공개적으로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협상을 하지 말고 일단 협상을 잠정 중단하자 해서 최소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범주가 어디냐 이렇게 좀 정치력 있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독자 출마 배수진을 쳤고요. 이준석 대표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예스냐 노냐 이 질문에 왜 이렇게 답이 기냐 답이 어렵냐 이러면서 이제 안 대표의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도 최종 합당이 불발됐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합당이 안 된다고 결렬이 된다면 국민의당과 안 대표 없이 가도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태근 전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최종적인 부분을 보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현재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약간 리더십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입장은 상당히 선지자형이거든요. 기준 제시하고 그리고 약간 논쟁적이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좀 협상가형의 리더십이라면 이제 만나서 최종적인 그 좀 타결을 위한 조정 이런 것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라든지 뭐 이런 그 대안은 이준석 대표의 그 입장을 보면 협상적 마인드라기보다는 기준을 제시해서 이 기준에 합당하면 당신은 들어오시오 이런 식의 합리적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유일한 가치는 안철수 대표가 유일하고 이 안철수 대표는 가능한 대선 후보로 키워서 그 만약에 합당을 한다면 합당에서도 그 부분을 영역을 확보하고 싶고 합당이 좀 늦어진다면 대선 후보로 독자 출마해서라도 그 영역을 확보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게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철부지 애송이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 당에 사람이 없지 1번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제 얼굴 뜻하는 뭐 그런 게 없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렇게 가면은 합당이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안 대표 선택지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 입문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과연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저희가 시계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보하신 건가요? 뭐 제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님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부터 혁파하겠습니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옷깃을 여미겠습니다. 신발끈도 고쳐매겠습니다.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 대표 정치 10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일단 눈썹 모양도 조금은 변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정치를 할 때 양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런 정치인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합당 좀 안 되길 바라고 어떻게든 좀 남아서 독자 출마하길 바라겠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독자 출마하더라도 최종적인 만약 후보 단일화 쪽으로 가면 그게 어떤 또 시너지를 발휘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안철수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쪽으로 좀 강화된 이미지가 나오면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치를 좀 벗어나면 오히려 국민적 지지가 오르는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로서의 활동할 때라든지 또 뭐 10년 전에 서울시장을 양보할 때의 모습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것 같고요. 정치인의 주요 덕목 중에 하나는 결단력이거든요. 통찰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업가 같은 추진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대중을 설득해내는 운동가 같은 그런 역량을 이야기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여기에서 정치인의 요구되는 결단성 이 부분이 좀 빠져서 타이밍을 적절하게 내가 언제 정치인으로 좀 더 부각돼야 되면 언제 좀 더 양보를 물렀을까 이 부분이 초기에 약간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안철수 후보의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태근 의원님이 대선에서 뭐 한 3% 정도 차이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구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만약 독자 출마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지난 선거에서 23% 정도를 얻었지 않습니까? 3등 하셨잖아요. 3등을 하고 2등하고 뭐 1, 2% 차이로 3등을 했는데 그 정도의 어쨌든 그게 뭐 일종의 이제 파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지금도 여론조사에 한 뭐 3%에서 5% 사이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영향력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구도는 2012년 대선 구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너무 홀대하거나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태근 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권에서는 일단은 통합을 해서 한 후보를 만들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내년 대선에서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미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 이미 입당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대표가 들어가서 일단 국민의힘에서 하기에도 좀 어려울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계속해서 독자 행보 끝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많은 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김성식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관영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진보 진영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다소 손해를 본다고 싶더라도 야권 전체를 하나로 결집시켜서 정권 교체의 연대의 선에 함께 서도록 만드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중심이 아니라 시선을 국민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드루킹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그전엔 정치적 대표가 정치적 의원이 시위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은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심리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국민들 화를 질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 사찰이 있지 않았느냐 또는 지금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 그것을 마치 지금 뭐 북한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할 때에 야권이 결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주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편은 보다 더 넉넉한 자세로
또 하나는 국민에게 분명한 시선을 맞춰가지고 행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가 소식 정태근 전 의원, 김두수 대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